어머니, 오늘은 좀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오늘은 좀 불편해요. 다음에 오세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그 한마디를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문조차 열어주지 않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실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겠죠. 저만 빼고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케이크는 문 앞에 놓고 갈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거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액자를 옮기다가 문틈에 찧었던 상처였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위로받고 싶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버텨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했고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아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시험을 망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아는 제게만 매달렸습니다.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결정을 저와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의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28배 사업을 시작한다며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절반을 줬습니다. 3년 뒤 사업은 망했고 빌린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엔 꼭 성공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다음이 또 왔고 그 다음도 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율이가 임신했을 때 전셋집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또 도와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율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세아는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세아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며 집에 데려왔을 때 하율이는 제 집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참 아늑하시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낡은 벽지와 오래된 가구를 훑어보는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거니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예식장도 신혼집도 혼수 품목도 모두 하율이가 정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을 때도 있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동의만 받으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9세대고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왔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귀찮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해주겠다고 장을 봐서 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세아가 황급히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곤란해. 하율이가 두통이 심대.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와 채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해도 냉대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아들과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세아는 제게 여전히 착했습니다. 전화하면 받았고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집에 초대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지만 저는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됐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슈퍼 앞을 지나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라연 씨, 오늘 일찍 들어오네요? 응, 약속이 일찍 끝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당하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에 멍이 더 퍼진 것 같았습니다. 보랏빛이 손톱 밑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려니 문득 20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화랑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갤러리에 취직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선배들은 제게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만 더 배우면 감정가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낳고 집안 살림이나 잘하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국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받고 전시회가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야간 강좌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고 미술품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그림이나 골동품을 사들여서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됐습니다. 미천만 까먹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눈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법, 시장 가격을 읽는 법, 좋은 물건을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5년쯤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송라연이라는 감정가가 있는데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은행에 넣기도 하고 다시 물건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샀습니다. 언젠가 가치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돈을 벌수록 세아가 더 자주 손을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가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럴 때마다 저는 도와줬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걸. 세아는 제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기대게 된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산을 드러내지 않기로. 큰 거래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통장 잔고도 최소한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오태성 선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성 선배는 예전에 갤러리에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쯤 우연히 전시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는데 선배는 제 상황을 듣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라연 씨, 필요하면 내 명의로 몇 가지 정리해 둘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자산이 많아지면 언젠가 세아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손을 벌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선배 명의로 몇 채의 부동산을 사두고 몇 점의 작품을 보관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서 저만 갖고 있습니다. 세아는 모릅니다. 제가 여전히 좁은 빌라에 살고 있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감정일을 해서 용돈을 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법 여유가 있지만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아들은 또 기대게 될 테니까요. 싱크대에서 손을 빼냈습니다. 찬물에 담가둔 덕분인지 욱신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멍은 그대로였습니다. 시퍼렇게 번진 멍을 보고 있으려니 문득 오늘 하유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였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던 눈빛,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결혼 초부터 불편해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유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늙고 쓸모없는 시어머니, 아들한테 손 벌리는 주제에 며느리 생일에 케이크나 들고 오는 철없는 노인. 하율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집, 텔레비전을 보는 집, 각자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태성 선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물건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라는데 진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그랬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며 움직여 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더 깊은 상처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상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손가락 멍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던 웃음소리. 저만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없는 게 더 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고 해야 할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은 나물과 밥, 김치 한 접시. 혼자 먹는 밥은 늘 간단했습니다. 정성 들여 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저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 태성 선배 사무실에 가서 백자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단골 고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대 서양화를 수집하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며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소, 작품 목록, 계약서, 보관 장소, 모두 암호처럼 간략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하율 생일, 문전박대, 감정을 길게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아팠다는 걸. 수첩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감정도 무뎌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이. 며칠 후 아침 일찍 태성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시간 되세요? 창고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미루고 미뤄둔 일을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던 순간 그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창고 정리를 하기로. 제 과거를, 제 자산을, 제 진짜 모습을 다시 확인하기로. 오후에 갈게요. 2시쯤 괜찮으세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먼지 묻어도 괜찮은 편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선배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선배가 지하 창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혼자 할 거야? 처음엔 혼자 하고 싶어요.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부를게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지하 창고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공간이었습니다. 태성 선배 사무실 건물 지하 한쪽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도자기, 서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 상자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경매 목록, 작품 감정서, 거래 계약서,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998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4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고 새아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몰래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미술 서적을 읽었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게 감정일을 의뢰했습니다. 라연 씨, 아직도 눈썰미가 살아있네요. 첫 감정일을 끝내고 받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20년 넘게 일을 쉬었는데도 제 능력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일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송라연이라는 감정가가 있는데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기회가 왔습니다.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 참관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국내 컬렉터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입찰을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경매장은 장엄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벨벳 커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패들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 옆에 앉아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진품인지 상태는 어떤지 가격은 적정한지 속삭였습니다. 그날 낙찰받은 작품은 청나라 시대 채색 산수화였습니다. 예상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제 조언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만족했고 사례금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게 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경매장에서 찍은 사진,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 작품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경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감정 의뢰가 많아졌고 경매 자문도 하게 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과도 연결이 됐습니다. 홍콩, 도쿄, 뉴욕. 큰 경매가 있을 때마다 참관했습니다. 그때마다 세아에게는 일로 출장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아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인 줄은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하유리는 더 심했습니다. 결혼 초 한 번 제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림 보는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취미라니. 저는 그 말에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 뭐 그런 셈이지.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걸, 국제 경매에서 활동한다는 걸 말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하유리는 제 일을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네가 심심풀이로 하는 일쯤으로 여겼습니다. 가끔 감정일로 돈을 벌면 용돈벌이 정도로만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얼마나 큰 작품들을 다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과 계좌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 명의였고 일부는 태성 선배 명의였습니다. 각각의 잔고를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청아백자 감정 수수료, 저건 근대 회화 거래 차익, 그건 해외 바이어 소개비. 하나하나가 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이걸 모릅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좁은 빌라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감정일로 10만 원, 20만 원 버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지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또 손을 벌릴 게 뻔했으니까요.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세아에게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사업 자금, 전세 보증금, 차 할부금, 급한 생활비.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갚지 못하는 패턴.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게 아들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아들을 망치는 일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며느리 생일날 문전박대를 당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제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웃어야 하고 제 능력과 성취를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통장들을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명의 계좌와 태성 선배 명의 계좌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관 중인 작품들의 가치를 더하면 훨씬 많아집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웬만한 중산층보다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그냥 흔한 노인으로 봅니다. 아무도 제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이뤄낸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득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 성취를 숨기고, 제 능력을 감추고, 제 자산을 비밀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이 또 손 벌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여전히 의존적이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저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태성 선배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상가 한 채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선배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저였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고 있으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안전한 방법일까? 선배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태성 선배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선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 문제나 사고 같은 게 생기면 어쩌죠? 그러면 이 서류들만으로 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명의로 하면 세아가 알게 될 테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서 새 파일에 넣었습니다. 날짜별로,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은 따로 모으고 현재 사용 중인 것들은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고에 내려온 지 3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5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국내외 갤러리 관계자들, 경매회사 직원들, 컬렉터들, 동료 감정가들, 수십 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홍콩 크리스티의 제임스, 도쿄 소더비의 유키코, 뉴욕의 컬렉터 마이클, 모두 제 능력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그림 보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정가였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고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왜 그 모습을 가족 앞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왜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작고 초라한 모습만 보여줬을까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함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하 창고 특유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먼지와 종이 그리고 시간의 냄새.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성 선배였습니다. 라연 씨, 아직도 정리 중이야? 응, 거의 다 됐어. 선배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과 상자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지. 너무 오래 방치했어. 그러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하네. 선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할까요? 아들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선배, 응, 나, 이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선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이뤘는지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 눈치 보면서 움츠러들고 싶지 않아.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밖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확실해. 이대로는 안 돼.
선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제 곁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지금 제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리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선배도 함께 일어나 도와줬습니다. 서류를 파일에 넣고 통장을 정리하고 상자를 다시 쌓았습니다. 2시간쯤 걸려서 창고 정리를 끝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리된 창고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상자들, 분류된 서류들, 체계적으로 배치된 물건들. 제 인생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엉켜있는 관계들, 억눌린 감정들, 숨겨둔 진실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습니다. 선배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라연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응. 세아한테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저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던 질문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 달라지는데? 세아가 더 기대게 될 것 같아. 지금도 자주 손 벌리는데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반대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왜 숨겼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선배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처럼 살면 너만 힘들어.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여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 내 삶을 되찾고 싶다는 것.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울렸지만 그냥 뒀습니다. 화면에 뜨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시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하율이랑 제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사업이 또 안 풀려서 당장 다음 달 사무실 월세도 걱정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까지 입금되어야 해서 급해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난 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바로 통장을 확인하고 얼마나 보내줄 수 있는지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세아는 매번 이번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이 있었고 그 다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도와주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올 게 뻔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들이 저를 ATM 기계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저한테만 손을 벌리는 게 제일 편해서 그러는 걸까요? 며느리 친정에는 손 벌리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빌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한테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결국엔 도와준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창고에서 제 자산 목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노력의 결과라는 걸, 그걸 아들에게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망치는 일이라는 걸. 다음 날도 새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돼요. 제 부탁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아니면 몸이 안 좋으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며느리 생일 때 문이라도 열어줬겠죠. 진짜 걱정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했겠죠. 지금 걱정하는 건 저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성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 언제? 오늘 오후 괜찮으세요? 좋아.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68살.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태성 선배 사무실에 갔습니다. 선배는 차를 내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심했어요. 컬렉션을 시장에 내놓으려고요. 선배가 찻잔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전부? 아니요. 일부만요. 오래 보관하던 것들 중에 몇 점. 이유가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 때문이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선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잖아요. 제 능력도 숨기고, 제 성취도 숨기고, 이제는 드러내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온 사람인지. 선배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을 내놓을 거야? 10년 전에 구입한 근대 서양화 2점이요. 그리고 20년 전에 얻은 조선 백자 1점. 시장 가격은 확인했어? 대충요. 지금 시세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배가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서양화는 누구 작품이야? 이인성 작품 하나, 박수근 습작 하나요. 선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수근? 네. 습작이긴 하지만 진품이에요. 감정서도 있고요. 그거 얼마 주고 샀어? 15년 전에 800만 원 주고 샀어요. 선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최소 5천만 원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놓으려고요. 이인성은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백자는? 이건 증여받은 거예요. 옛날에 갤러리 관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눈썰미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선배가 수첩에 뭔가 계산했습니다. 다 합치면 억 단위네. 네. 세아는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일단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선배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제 내놓을 거야? 다음 달 경매요. 서울 옥션에 의뢰할 생각이에요. 준비는 작품 상태 점검하고 감정서 업데이트하고 사진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요, 선배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아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하율이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요즘 세아 전화 안 받으신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세아가 걱정하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바빴어.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요? 그냥 내일. 어머니, 세아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린 거 아시죠? 이번에 정말 급한 일이에요. 사무실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언제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언제 도와주냐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쟤라면 알았어. 며칠 안에 보내줄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율아. 네. 내가 돈이 많은 줄 아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살림이 빠듯해.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하지만 전에는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번에는 못 도와줘.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세아 사무실이 문 닫으면 어떡해요? 직원들은요? 그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되고요? 그건 세아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은행에 가든지 다른 데 알아보든지 해야지. 은행은 이미 한도 초과했어요. 다른 데도 다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얌전하고 예의 바른 척했는데 지금은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하율아, 소리 지르지 마. 나도 사람이야.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세아가 어머니 아들인데 내 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도와준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왜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한 말일까요? 며느리에게 안 된다고 은행에 가보라고 말한 게 제가 맞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돈 주는 ATM 기계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보니 세아에게서 연락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하율이가 전화했다고 하던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이번에 사무실 문 닫으면 저 어떻게 해요? 엄마,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아는 또 실패할 거고 또 손을 벌릴 겁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싶었지만 혹시 다른 급한 일이 있을까봐 그냥 뒀습니다. 대신 세아 연락은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옥션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해서 작품을 출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작품이신가요? 박수근 습작 1점, 이인성 작품 1점, 조선 백자 1점이요. 박수근이요? 혹시 감정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작품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고로 갔습니다. 태성 선배에게 미리 연락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선배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는 거야? 네. 세아한테 말했어? 아니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선배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품을 꺼내는 걸 도와줬습니다. 박수근 습작은 두꺼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서 꺼냈습니다. 작은 캔버스였습니다. 30cm 정도. 그림에는 여인과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인성 작품은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풍경화였습니다. 산과 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색감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백자는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하얗고 매끈한 표면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조선시대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선배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조명을 조정해가며 정성스럽게 찍었습니다. 이 작품들 정말 가치 있어. 알아요. 세아가 알면 놀랄 거야. 그렇겠죠.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진을 서울 옥션에 보냈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아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말, 엄마밖에 없다는 말. 하율이도 몇 번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였다가 나중에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옥션 담당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송나연 선생님이시죠? 네. 작품 감정하러 왔습니다.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로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감정서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수근 습작은 특히 귀한 작품이에요. 시장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오래 보관했어요. 출품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이유네요. 감정이 끝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달 경매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낙찰가도 들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박수근 작품은 7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2인성은 4천만 원 정도, 백자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총 1억 4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돌아간 후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매를 기다릴 거예요. 세아한테는 낙찰되고 나서 말할게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건데?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뭘 해온 사람인지,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선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 이미 나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님.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5월의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세아도 알게 되고 하율이도 알게 되겠죠. 제가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무능한 취미 생활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세아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내일 읽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경매 준비도 끝났고 결심도 굳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경매 당일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경매장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털어내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행히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정장 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립스틱은 차분한 와인색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노인이 아니라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클러치백에 신분증, 카드,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서 사본도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경매장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오늘은 지하철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세아에게서 어제도 문자가 왔었습니다. 여전히 읽지 않았습니다. 하유리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제 날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들, 캐주얼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경매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매장 입구였습니다.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앞쪽에 단상이 있고 그 앞에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작품들도 보였습니다. 박수근 습작, 이인성 작품, 조선 백자. 사진으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실물은 더 아름다웠지만요. 사람들이 사진 앞에 서서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근 습작이라니 귀한 작품인데 출품자가 누굴까?
개인 소장가인 것 같은데 예상가가 7천만 원이나 되네. 그들은 제가 출품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관람객 중 한 명으로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중간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닌 곳.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0명은 넘게 모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이 총 50점이었습니다. 제 작품은 각각 23번, 35번, 42번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경매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옥션 5월 정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현대 작가의 회화였습니다. 경매사가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예상가를 말했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패들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말투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결국 예상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음이 울렸습니다. 첫 작품이 팔린 것입니다.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23번 작품 차례가 왔습니다. 박수근 습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23번 작품입니다. 박수근 화백의 습작입니다. 모자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1958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캔버스의 유체 30cm 크기입니다. 감정서가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7천만 원입니다. 스크린에 작품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여인과 아이가 그려진 그림. 소박하고 따뜻한 그림. 제가 15년 동안 간직해온 그림.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작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7천만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앞쪽에 앉은 남자였습니다. 7천만 원 나왔습니다. 7,500. 다른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왼쪽에 앉은 여자였습니다. 8,000. 또 다른 패들. 뒤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8,500, 9,000, 9,500. 패들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1억. 앞쪽 남자가 패드를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매사가 기다렸습니다. 1억 나왔습니다. 더 높은 가격 없으십니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억 첫 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억 두 번. 아무도 패드를 들지 않았습니다. 1억 낙찰. 경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낙찰음이 울렸습니다. 제 작품이 1억 원에 팔린 겁니다. 예상가보다 3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억이나 받았네. 누가 출품한 거지? 개인 소장가인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야. 그들은 여전히 제가 출품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다음 경매를 지켜봤습니다. 몇 작품이 더 지나가고 35번 차례가 왔습니다. 2인성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35번 작품입니다. 2인성 화백의 산과 나무입니다. 1935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며 캔버스의 유체 45cm 크기입니다. 2인성 화백 특유의 색감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4천만 원입니다.
스크린에 풍경화가 떴습니다. 산과 나무가 그려진 그림, 색감이 아름다운 그림. 이것도 제가 오래 간직해온 작품이었습니다. 4천만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4,500, 5,000, 5,500. 가격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6,000, 6,500.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 한 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패들이 번갈아 올라갔습니다. 7,000. 젊은 남자가 패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망설였습니다. 경매사가 기다렸습니다. 7천만 원 나왔습니다. 더 높은 가격 없으십니까? 중년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 첫 번, 7천만 원 두 번, 7천만 원 낙찰.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인성 작품도 예상가보다 3천만 원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같은 출품자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둘 다 보존 상태가 좋고 감정서도 완벽해. 대체 누굴까? 유명한 컬렉터인가?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조선 백자. 그것만 남았습니다. 몇 작품이 더 지나가고 마침내 42번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42번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입니다. 18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20cm,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조선 백자 특유의 순백색과 매끈한 표면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3천만 원입니다. 스크린에 백자 사진이 떴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항아리. 단순하지만 우아한 형태. 제가 스승님께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3천만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남자들이 주로 입찰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들인 것 같았습니다. 3,500, 4,000, 4,500. 가격이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500, 6,000.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6,500. 한 명이 패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 젊은 여자가 비서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경매사가 기다렸습니다. 6,500만 원 나왔습니다. 더 높은 가격 없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6,500만 원 첫 번, 6,500만 원 두 번, 6,500만 원 낙찰.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백자도 예상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제 세 작품이 모두 팔렸습니다. 총 낙찰가는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1억 4천만 원보다 9,500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경매가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간직해온 작품들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작품들은 저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사람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울 옥션 담당자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창고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모두 예상가를 훨씬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정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담당자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하면 이 정도 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수수료는 15%였습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일주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경매장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작품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출품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요? 네. 특히 박수근 습작은 정말 귀한 작품이었어요. 보존 상태도 완벽하고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잘 관리하셨던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공들여 관리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작품도 출품하실 계획 있으세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출품자는 저희도 환영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청담 갤러리 관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청담 갤러리,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갤러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박수근 작품 출품하신 분이신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송나연 선생님이시죠?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예전에 경매장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컬렉터를 대동하고 오셨었죠. 그때 선생님 감정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때 저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기억한다니 신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이름을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늘 출품하신 작품들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박수근 습작은 시장에서 찾기 힘든 작품이죠. 오래 보관했던 거예요. 보존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선생님의 안목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첨이 아니라 진짜 감탄이었습니다. 혹시 저희 갤러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세요? 감정 자문이나 큐레이팅 같은 일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다시 명함을 꺼내 개인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담 갤러리 관장 김영호. 제안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로비를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5월의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 제가 무능한 취미 생활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전문가라는 것, 제 안목과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경매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예전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새로운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든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한 삶, 숨지 않는 삶.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아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읽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와주실 수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제발이요. 읽고 나서 답장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답장을 쓰는 거였습니다. 세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이번 주말에 만나자. 너희 집으로 갈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말에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뭘 해온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참았고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남은 시간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작아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경매장의 긴장감, 작품들이 팔릴 때의 두근거림, 사람들의 수군거림, 김영우 관장과의 만남.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있을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세아와 하유리를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놓을 겁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답장을 받고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주말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토요일 오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제 부탁은 그것도 만나서 얘기할게. 네.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엄마.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할까요? 아니면 경매 이야기부터 할까요?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면 또 다를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옷을 골랐습니다. 어제처럼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 가기 전에 태성 선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선배 사무실로 갔습니다. 선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라연 씨, 어제 경매 잘 됐다고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선배님.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갔다던데? 네. 2억 3,5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선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단한데. 수수료 빼면 약 2억 원 정도 남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 세아한테 모든 걸 말하려고요. 드디어?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뭐라고 할 건데? 제가 누구인지, 뭘 해온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지 다 말할 거예요. 선배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아가 충격받을 거야. 알아요. 화낼 수도 있어. 왜 숨겼냐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니까. 선배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관계를 정리할 건가 아니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일까요?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계를 설정하려고요. 경계? 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세아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둘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살 거고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오래 참았어. 그렇죠. 그런데 라연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물어보세요. 세아가 너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말해야 해요. 계속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용감하네.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야. 라연 씨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선배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 선배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계좌들, 그거 정리하려고 해요. 내 명의를 빼겠다는 거야? 네. 이제는 제 명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세아한테 다 밝힐 거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선배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서류 준비할게.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하자. 고마워요, 선배님. 천만에. 그리고 라연 씨. 네. 오늘 잘 되기를 바랄게. 사무실을 나와 세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세아도, 하유리도, 그리고 저도. 세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보태준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니 하유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괜찮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아와 하유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세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매 낙찰 확인서,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하유리도 옆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박수근 작품이 1억 원에 낙찰됐다고요? 응. 어머니가 박수근 작품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 세아가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내가 번 돈이야. 얼마나?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통장에만 3억 정도 있어. 부동산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신다고. 거짓말이었어. 네. 내가 가난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나름 여유가 있었지. 세아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너한테 말하면 또 손 벌릴 것 같아서. 제 말에 세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아야, 지난 10년을 돌아봐. 너한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사업 자금, 전세금, 차 할부금, 생활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갚았니? 세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는 나를 ATM 기계처럼 생각했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돈 달라고 하고 받으면 그만이었지. 세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유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안 도와주신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유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었지. 하지만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야. 왜요? 계속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걸 알았어.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 아니야. 경계를 설정한 거지.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하유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당장 다음 주에 월세도 내야 하는데. 은행에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은행은 한도 초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무실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하유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망하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니? 사업이 안 되면 접는 거지. 그게 망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 하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아가 하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유라, 진정해.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 숨기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너희한테 줄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어도 정은 있잖아요. 정?
너희가 나한테 정을 베풀었니? 하율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율아, 내 생일 때 기억나니? 내가 케이크 들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지. 명절 때도 안 오고 전화해도 귀찮아하고. 그게 정이었니? 하율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아가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10년 동안 계속 기회를 줬어. 이제는 내 차례야. 세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우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겁니다. 세아야, 너는 이제 40살이야.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엄마, 나도 68살이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는 계속 울고 있었고 하율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언장이야. 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뒀어. 엄마, 무슨 소리를. 아직 죽을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세아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절반만 제게 주신다고요? 응. 절반은 너한테, 나머지 절반은 기부할 거야. 기부요? 미술 장학금으로 쓰라고 대학에 기부할 거야.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다른 젊은이들이 하도록 돕고 싶어. 세아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이 아니야. 선택이지.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세아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율이도 조용했습니다. 둘 다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갈게. 엄마. 세아야, 나는 내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 기다려주세요. 세아가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바뀔게요. 정말 바뀔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세아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을 거야.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세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맞는 걸까?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아들을 너무 아프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도와주면 세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저에게 기대며 살 겁니다. 그건 세아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태성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라연 씨,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요. 세아 반응은? 울더라고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넌 괜찮아?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럴 거야. 당연해. 선배님, 응? 제가 잘한 걸까요? 선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라연 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선택의 문제야. 넌 내 삶을 선택한 거야. 그렇겠죠. 후회하지 마. 넌 충분히 참았어. 전화를 끊고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세아의 울음소리, 하유리의 분노, 제가 한 말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세아에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세아도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하는 말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아도 저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을 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보여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차분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이었습니다. 청담 갤러리 김영우 관장의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태성 선배와 만나서 부동산 명의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 명의로 해도 괜찮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고.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68년을 살아왔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일기를 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빛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아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가 결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